안녕하세요. 이거 맞아요. 현대사회 정신건강이라고 잘못돼 있어요. 끝난 다음에 바꿀게요. 네, 맞아요. 현대사회 정신건강이 아니라 건강심리예요. 제가 아직 이거 미숙해가지고 이거 할 때는 건강심리 날짜도 사실 25일이 아니라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했던 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설정을 처음 시작할 때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버 페이지를 그냥 건강심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화면을 약간 좀 어저스트를 좀 할게요. 왜냐면
이게 가끔씩은 설정이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맞추기가 사실 그때그때 맞추기가 좀 수월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강현민님 안녕하시고요. 짱선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8분 들어오셨는데 1시 30분인데 조금 한 2, 3분 정도 더 기다리고 오늘 스트레칭하고 네, 시작을 할게요. 소리는 어떠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마이크 음량이 좀 작다고 마이크 음량이 좀 그러면 제 설정에서는 이걸 좀 높여보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똑같나요? 아니면은 뭐 좀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으면 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게 마이크 잭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은 소리 어때요? 지금 좀 들릴 거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마이크 소리, 마이크를 지금 연결하는 잭이, 여기 노트북에서는 지금 여기는 없어서 다시 해야 돼요. 들린다고 했는데, 오케이. 괜찮은 것 같죠, 지금은? 네. 근데 소리가, 어떤 분들은 소리가 작다고 해요. 소리 들리는 게. 그래서,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은 PC에서 들으면 괜찮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어폰으로 들으면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온 분들이 19분인데 그러면 일단 스트레칭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목부터 할게요. 머리. 오케이. 아래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한 번 더. 둘, 셋, 넷, 둘, 셋. 오른쪽 팔로 여기 잡고 쭉 내리세요. 둘, 셋, 넷, 둘, 셋, 넷. 이거 하실 때 너무 고개를 기울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쪽으로 앞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여기가 좀 당기게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목을 가볍게 부드럽게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팔 어깨 하겠습니다. 어깨 오른팔 갖고 오고 잡아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자, 이제는 오른팔을 위로 해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팔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쭉쭉.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팔을 뒤쪽으로 쭉 해서 최대한 당겨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좀 어떠세요? 네. 소리 다 괜찮게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고, 뭐 버퍼링은 어때요?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방송 지난번에는 건강심리학의 그 역사하고 또 그 생물심리사회, 건강에 대한 생물심리사회의 관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음주, 특히 과음, 폭음하는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유발이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모듈 5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주로 모듈 5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이 지난번에 지난번 코멘트에서 물어본, 그럼 건강심리를 공부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반면에 또 모든 걸 또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 강의를 듣고 한번 풀어봅시다. 건강심리학자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주로 건강심리학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주로 미국에서,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발달된 유럽 국가,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그 정도, 그 정도의 그 국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세 가지 주요 직업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교육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죠. 다양한 집단에게, 대상자에게 위험 요인, 그리고 건강, 그리고 건강행동, 그리고 질병 예방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실 건강과 관련된 위험 행동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성행위, 또 운동, 중독, 또 식습관, 수면 이런 것들이 다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집단에게 이런 강의나 교육을 또 할 수 있죠. 두 번째 영역은 연구 영역이에요. 당연히 그 건강과 질병, 특히 질병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비약물적인 치료적 개입, 그런 것들의 어떤 효과, 그런 것을 주로 연구소 또는 학교, 특히 대학교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죠. 근데 그 마지막 영역은 평가 치료예요. 평가 치료. 그래서 임상 수련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부적응적인 행동과 태도 등을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 그냥 학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뭐 어디서 일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특히 연구와 평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구는 이제 연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 치료는 치료 환자나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종의 어떤 자격증이나 또는 어떤 공인된 어떤 소속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교육 측면에서는 건강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강의를 또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에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다른 그 전공 분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예컨대 뭐가 있죠? 생활복지학과나 또는 간호학과 그런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특히 그 성인보다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지금 일례로 일부 학생 같은 경우 그냥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청소년 성 문제와 관련된 또는 뭐 자존감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하기도 해요.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 진로는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죠. 한국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영역도 사실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직업이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강의,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센터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연구는 이제 정부의 보건 관련 기관, 병원, 대학연구원, 제약회사, 건강 관련 이제 산업 등에서 연구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특히 그 서베이를 하는 이제 통계를 다루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가 치료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 병원, 또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 이게 이제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 준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어린이 상담기관, 또는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이 그 석사를 갖지 않아도 사실 치매 진단이나 치매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에서 임상심리, 건강심리 이런 관련된 수업을 듣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
그런 데는 사실 거기서 이제 치매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 수준의 대학원 수준의 어떤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이 그렇죠, 조금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학원 이상의 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곳에도 또 지원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학부 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연구 참여, 뭐 학부생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경험적 체험과 교육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배울 수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이나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석사 수준 이상의 어떤 학위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대학원에 가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부생 때부터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런 다음에 사실 뭐 연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연구를 해보면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잘 모르고 나는 이제 대학원 가야지 해서 막상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논문을 쓰지 못하고 연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졸업을 못하는, 학위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연구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학 동아리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심리학이 다방면적인 건강심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또 심리학 수업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다양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특히 제가 이제 꼭 들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수업들은 이상심리, 인지심리, 물론 그리고 발달심리, 그리고 생물, 가능하다면 뭐 해부학이나 그 공공보건, 복지와 관련된 수업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한 종류만 파는 것보다 좀 다양한 분야를 파되, 기본이나 기초가 사실 생물학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상심리, 또 임상심리를 이제 추가하고, 그 위에는 조금 더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들, 발달심리나 사회심리, 그런 것들을 그 위에다가 이제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심리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건강심리는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학교,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사이콜로지라는 지역사회심리라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역사회 건강요소, 건강요인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정책 수렴 과정, 또 어떻게 법안이 그 상정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다뤄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수업들도 있는데, 뭐 앞으로 한국에서도 조금 더 포괄적인 폭넓은 그런 수업들이 좀 제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원 과정은 건강심리 전공이라는 게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경심리나 임상심리, 생물심리 분야로 진학을 하고, 그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폭넓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협업을 통해서 다른 그 학제 간의 연구도 진행을 하면서 그 환자분 또는 임상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모색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만 나중에 자신만의 어떤 자리매김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유능한 그 건강 심리를 다루는 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분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분야를 또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의 그 연구 영역 그리고 대상을 이제 좀 확장시켜서 다른 그 분야에서도 또 다른 이제 학자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 대학원에는 사실 이제 학부 때부터 심리학회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회가 1년에 2번 열리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다양한 그 연구들을 보기도 하고 발표들, 강의들 들으면서 심리학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지견을 넓히기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 분과회가 있습니다. 분과회. 그래서 건강심리 분과회가 있는데 그런 분과회 모임 등을 참여해서 한국에서 학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주로 하는지 그러한 것들도 알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학자들, 다른 교수님들 그런 분들하고 또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누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좀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되게 짧은 그 강의 내용이에요. 별로 길지 않죠. 그쵸?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섹션에 들어가면서 그 심리학자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이제 길게 얘기는 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고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학부를 심리학을 했고 미국에서 심리학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심리학과를 나왔고 한국에 와서는 비교문화 심리를 하려고 석사만 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석사만 하지 않고 박사까지 하게 됐죠. 근데 재밌게도 원래는 이제 사회심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심리학 하는 교수님이 비교문화 심리학을 연구한 교수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성격심리를 대신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성격심리를 하면서 그 정서와 관련된 연구를 했고 또 정서 연구를 한 다음에 한 5년 동안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신경과 신경정신과죠.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하는 연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척도도 번역하고 그리고 또 이제 논문 쓰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 밑으로 나중에는 그 대학 이제 박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박사 전공은 그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신경심리가 아니라 뇌과학 그 협동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코스를 보시면 심리학 전공했다가 그런 다음에 그 한국에 와서 성격 특히 이제 정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박사는 정신과에 가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 어떤 연구를 주로 했냐면 그 정동장애와 특히 조현병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장기 적 연구, 횡단적, 종단적 그런 연구들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사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박사하는 동안 논문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 업적을 토대로
이제 뭐 교수로 취업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박사 때 논문을 그래도 많이 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위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코스를 보시면 심리학, 그리고 정서, 정신병리, 그런 다음에 중독. 네. 그래서 2년 동안 그 중독재활복지학과에서 다른 정신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 학생들에게는 중독과 관련된 강의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심리학 책도 번역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영역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대 와서는 건강심리 강의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주요 영역은 사실 중독, 정신병리, 정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그 뭐랄까 이제 학생들의 성 관련된 문제, 운동 그런 것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전문가 대상으로 컨설테이션이나 또는 뭐 교사들 대상으로 이런 그 강의도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구자는 사실 하나의 어떤 영역에만 그 올인하는 것보다 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을 물론 이제 그 주 영역, 메인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진행해야 될 연구 영역들이 사실 이제 그 외로움이나 또 꿈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수면 그런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건강 또 정신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그런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수업을 이제 뭐 강의 부분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 혹시 오늘 했던 내용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네, 소크라티브에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진로 지도를 좀 하잖아요.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우리 심리학 나오면 뭐해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경험상 80% 정도는 임상심리나 또는 상담을 생각하고 학교에 오는 것 같아요. 입학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2, 3년 후 3학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공무원을 할까? 저는 뭐 내가 이 임상이나 상담하고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거나 또는 우리 이 수업은 또 탁과생들이 좀 많이 듣거든요. 탁과생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그 채팅에서 여러분들도 질문하시면 아마 혼자만 갖고 있는 질문은 또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습이나 다른 이제 강의 내용과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서 바로 이제 듣고 대답해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소크라티브의
오늘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좀 올릴게요. 소크라티브에 질문을 올리긴 했는데, 사실 마지막 질문은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건강심리학자가 내가 나중에 된다면?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운동실습에 야외에서 하는 축구처럼 단체 활동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떤 학생들은 풋살 했던 그것도 올렸어요. 단체 활동 다 괜찮습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꾸준히 운동하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도 좋고, 혼자 하는 활동도 좋고,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집에서 또 요가 매트 깔고 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클링 있잖아요. 자전거가 있으면 그거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소크라티브에 18분이 이제 접속은 하셨는데 답은 이제 아직 쓰신 분은 없어요. 왜? 질문이 사실 별로 없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진 않죠. 그렇죠. 한국에서 심리학자가 그럼 뭘 하나. 근데 미국은요, 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의사들하고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는 다른 이제 의사들하고 환자들의 어떤 재활 또 심리적 개입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신과 같은 경우 심리학자들하고 정신과 교수들하고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많지 않고 또 협업하는데 글쎄요 서로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랄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심리학자, 건강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다른 분야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은 되게 좋은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잘 일어나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과 전공생들 특히 전공 또래 동료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다른 전공생들 있잖아요. 좀 친하게 좀 지내보세요. 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어떻게 보면 우울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소크라티브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진로에 대한 무거운 고민이 들게 하는 강의였다고 썼네요. 네.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현 시대의 상황을 보아서 나중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핫하다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핫한 대상자들이 좀 노년층이에요. 네, 노년층. 왜 그러냐면 고령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 비율은
노인 인구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관심받지 못했던 노인층이 되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 돼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됐죠, 많은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 부각되는 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죽음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개입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되게 큰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상당히 되게 좋은 건데, 노인들 대상으로 사회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사회적 활동뿐만이 아니라 운동이나 그런 것들 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죠.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면 공원 근처에 운동기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끔 쓰거든요. 사용하는데 노인들 보면 그거 제대로 안 써요. 그래서 자칫하면 되게 다칠 것만 같기도 하고 위태위태하는 부분도 있고, 운동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구를 이제 제대로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수요도 분명히 이제 창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있는 노인들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학자가 되고 싶은데 시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걱정됩니다 라고 쓴 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것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면 멘탈 트레이너 같은 직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헬스 트레이너는 말 그대로 헬스를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심리학적인 요소들, 심리학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몸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정신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막 격려한답시고 막 이것도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그럼 위축되잖아요.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학기 초나 1월달, 2월달에 뭘 하죠? 헬스장 막 끊잖아요. 끊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가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의 이 사람들은,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그만두느냐. 지속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등록금을, 회비를 계속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헬스 트레이너들을 트레이닝하는 심리학자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화요일에 인바디 검사를 하러 북구 보건소에 방문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인바디 검사 외에도 여러 업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바디를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한을 좀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뭐 학기 말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태를 점검하기보다 학기 말에 건강 심리를 다 실습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벌써 하신 학생도 있어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게 이제 퍼지기 전에 헬스장에서 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학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 바이러스 인해 세계적인 위협이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러스들이 침투했을 때 공통적으로 논해졌던 면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바이러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한 전문적인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의공대생들이 연구를 좀 할 수 있거든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정신건강학자들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외출을 못하는 것과 관련된, 또는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량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제 활동량이 줄어든 것과 다른 질환들, 비만 또는 뭐 우울증,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종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건강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요. 네. 한 친구가 갈수록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에 맞춰서 현 시대의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연구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심리학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셨고, 정기 건강검진의 정신적 건강도 괜찮은지 검사하는 일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사들은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피드백을 주기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정신과 그 학자들 또는 교수들 빼고는 이런 일들을 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신경과 의사들이 가끔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를 이제 의뢰를 해요. 리퍼를 해요. 왜 리퍼를 하느냐면 신경학적인 그런 검사를 했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뭐 반사신경도 다 괜찮고, 그런데 이분이 막 뭐 어깨가 또는 팔이 저리고 가끔씩은 팔을 못 움직일 때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정신과 교수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게 신체화 장애는 아닐지. 근데 이제 가끔씩은 그렇게 그 정신과에 바로 리퍼를 하기보다 건강심리학자들이 나서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건강심리학자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봤지만 굉장히 인상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쓰였고, 건강심리학자가 병원에서 의사들과 함께 환자의 치료를 도운다면 그 치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건강심리학자가 필요한 그 기관들이 있어요. 요양원, 요양시설들, 또 그 중독치료센터, 중독치료시설. 왜 그러냐면 이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이제 끊으면 뭐 해요? 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에요.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성대표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화하는데 몇 가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데 설명만 해드리고 4월 2일부터 제가 연락을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있었죠? 010 6355 9552 혼자 이름 글씨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 보시고요. 여기서 사시면서 지출하는 영수증 4월 1일부터요. 전화로 설명할까요? 아니요, 알아요.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카드로 드리고 갈게요. 그럼 하나 주세요. 네.
자, 제가 이 방송을 그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근데 통계청에서 여기 통계청에서 오셔가지고 그 조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하다가 아직 얘기는 안 끝났는데 잠깐 좀만 더 한 뭐 1분만 더 하고 올게요. 오늘 간호사 사원이라고 제 차에다가 하나서 제가 31일날 여기 또 오거든요. 그때 몇 시에 오셨냐고 하셨어요? 뭐 거의 다 했어요. 31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근데 오전에 좀 와주세요. 오전에요? 먹고 가는데.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진짜 웃기네. 황당하네. 통계청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런 이제 거주자들, 특히 이제 혼자 사는 거주자들 대상으로 연구도 조사를 하나 봐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스튜디오에 이 방송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거주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이제 협조를 해달라고 왔네요. 이런 황당할 수가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또 뭐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실시간에서 채팅해서 궁금한 점 그냥 쓰시면 되고. 김민우 친구가 교수님 그 학교 보건소에도 가봤는데 공사 중이라서 막아놨다고. 네. 그러니까 그 인바디 검사는요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추후에 공지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클에서도 그 제출 기한을 대폭 이제 늘려놓을 테니까 학기 말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 이제 질문 다시 되돌아가면 다는 안 읽어드릴게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영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중독 그 센터나 중독 기관에서 중독자들한테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입원해 있으면 되게 심심해요. 힘들어하고. 네? 술을 안 마시면 뭐 하지? 마치 여러분들한테 게임하지 말고 유튜브 하지 말라,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데에서 이제 건강심리학자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만들다거나 그런 걸 개발을 해서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건강과 관련된 이제 교육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개입, 이제 빨간 펜 그 학습 지도사들처럼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몇 명 모아서 방과 후 그 교실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문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해주는 그런 직업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요즘에 되게 필요한 업종이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 있다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지금 탱탱 놀고 있잖아요. 집에서 애들끼리만 있어. 그리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도 그 이제 집단으로 하니까 부모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공부만 시키면 또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는 또 어디서 해요? 학원에서 하니까 집에서 이 아이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지금 좀이 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뭐 가까운 어떤 뭐 공원이나 좀 사람이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데려가서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여가 활동 그리고 섭식 행동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밥을 챙겨 먹도록
그런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에요. 사실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지금 되게 막 크게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방문해서 아이들의 건강 챙기고 아이들의 어떤 식단 조절하는 거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 특히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수님이 어떻게 지금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셔서 제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서 왔습니다. 대학원은 분과가 여러 개이다 보니 교수님을 따라가는 편이 많은데 그렇다면 대학원에 가기 위해 자신의 분과에 저명한 교수님을 잘 알아야 될까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 있는 그런 전공의 유명한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지도 교수님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의 그냥 분야를 위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이제 분과 유명한 교수님이 아주 허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랭킹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학교에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학과별 랭킹이 있어요. 학과별 랭킹이 다 매겨져 있어서 전체 랭킹에서는 떨어지지만 특정 학과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유명한 그 분야 유명한 교수 그러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가야 된다.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야지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좋은 데를 가려고 하면 할수록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훌륭한 교수님들인가 다는 아닐 수 있죠. 다는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이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어떠신가? 우리 전대에 있는 특히 전대 심리학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되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연구 업적들을 보면 해외 논문들을 많이 쓰셨고 또 학력도 어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못지않게 되게 훌륭한 학력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지만 교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교수가 지도학생이 10명인데 10명이고 대학원생이 10명이고 그쵸? 특히 이제 석사생이 10명이야. 근데 박사생이 3명이야.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석사생들을 챙겨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 박사들이 해요. 그런데 작은 대학교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이 많지 않으면 일일이 박사가 챙겨주기보다 교수들이 직접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건강심리학 쪽뿐만이 아니라 제 전공에 대한 진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될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등등의 건강을 챙기기 힘든 여러 직종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을 이제 관리하는 트레이너들 또는 건강관리사들 그런 것들은 미국에는 있어요. 미국에는 상담을 따로 받고 또 이런 헬스 트레이너가 따로 있고 또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 헬스 매니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족들까지, 가족의 어떤 식단이나 뭐 활동 그런 것들까지 이제 매니저하는 매니저들이 있기도 합니다. 조은혜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소크라TV에 잘 올라가요. 예, 지금 잘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잘 올라갔나? 궁금하시면 공지를 보십시오. 제가 공지에 이제 출첵 상황을 또 올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탁과생이지만 오늘 심리학자와 심리학과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심리학과 분들은 취업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건 모두 걱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건강심리학자는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지금까지의 한국 심리학은요 어디에 보통 치중해 있었냐면 몸은 제외를 보통 시켰어요. 몸.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 건강을 다루지는 않아요. 임상심리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상담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그런 행동보다 주로 정신건강, 그쵸? 우울증, 뭐 강박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심리학자들의 비중이 또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이제 제한돼 있었던 거는 분명 확실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가 넓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영역도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건강관리사, 특히 청소년,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누가 물을 사 먹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누가 도시락을 또 밥을 시켜서 먹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특히 뭐 매일 아침마다 뭐 샐러드를 시켜서 먹는다거나. 그런데 그게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학교 보내기가 참 어렵고 또 학원 보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얘들이 집에서만 빈둥빈둥 노니까 이게 애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또 일부 그런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죠. 그쵸? 네, 어떤 학생이 건강심리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난 수업 후에 복습하다가 DNA 메틸과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공지사항의 피드백을 제가 추가 해석으로 올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심리학자로서 앞으로 학습심리와 임상심리, 의학 및 재활 분야와 연계해서 장애와 외상으로 인한 회복 그리고 재활의 표준이 되는 뭔가를 개발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건강심리학자들은 주로 이제 예방적 개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발병한 후에는 치료의 최적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교수님 오늘 방을 착각하고 다른 영상을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와서 수강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청소년 사망률이 한국이 1위라는 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학업과 진로, 교육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썼고요. 네, 어떤 학생이 교수님의 자취를 보니 쉽지 않은 길이었고 전문적인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심리학과에서 전공 분야를 이제 얘기하자면 신경심리예요. 신경심리. 특히 신경심리는 되게 분야가 되게 넓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 아주 기초 신경심리보다 응용신경심리 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신장애, 중독, 또 뭐 요즘에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고 정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뭐 신경심리를 전공하겠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심리학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제 다른 것보다 내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미국에서 전공을 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심리학 그 학부 때 제가 이제 RA로 연구 보조원으로 대학원생 연구 보조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학원생은 이제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그 연구 보조원을 지원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그 연구 보조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회심리를 전공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대신해서 문헌 연구를 좀 했는데 그때 비교심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그래서 한국과 미국 심리학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정 대학교 끝나고 마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심리를 비교 문화심리를 연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격을 대신 이제 성격하는 교수님, 성격심리라는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성격뿐만 아니라 정서와 관련된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정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런 다음에 5년 동안 석사를 마친 다음에 그 대학원 그 이제 서울대병원 연구원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정신병리 쪽으로 그 정신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가 비교문화 그리고 또 저는 또 교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포기 때문에 이 그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상이안 문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안 문화 연구를 제가 부전공을 했어요. 아시아 문화 이 연구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대학원에 이 석사 이후에 박사가 됐잖아요. 박사 때는 또 정신병리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때 또 연구 업적이 꽤 괜찮아서 바로 그 이제 중독 재활복지학과의 심리학 부분을 맡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난 이게 되겠다 저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와 나중에 20, 30년 후에 뭐가 된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교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거든요. 가르치고 싶다라는 꿈.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긴 했죠. 근데 여러 가지의 어떤 역경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힘든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늦어져도 제가 이 꿈을 이루는 기간이 더 지연이 돼도 뭐 괜찮아. 어쨌든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게 됐고요. 과거를 보면 진짜 긴 시간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이것도 되게 잠시 동안이에요.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좀 객기를 부려서 좀 힘든 일 해보고 안 해봤던 일 경험해보는 거 그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은 종종 한국어 표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과 불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도 미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네요. 어떤 학생이 다음에 대학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관심 있고 발전하는 측면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펩톡이죠. 펩톡은 뭐냐면 이제 격려를 하는 얘기잖아요. 격려. 그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전에 생활과 원예라는 농대 수업을 듣다가 원예와 관련된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수박 겉핥기로만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병원 등에서 심리치료의 한 분야처럼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화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대우, 애매한 포지션들이 문제점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이 많은 분야에 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매우 정확해요. 네. 아직 심리학자들의 입지는 병원에서는 사실 되게 좁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리학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다른 과들은요. 우리 심리학과가 웃긴 게 복지학과, 간호학과, 심지어 체육학과에서 또 종교, 뭐 경제, 다른 분야에서 심리학에서 밝혀낸 그런 이론들, 만들어낸 이론들과 개입을 다 가지고 가요.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심리학자들의 입지가 좁아져요.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복지학과에서 놀이치료, 뭐 미술치료, 심지어 뭐 다른 여러 치료들을 복지학과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심리학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의대 쪽에서는 음악 치료, 댄스 치료 그런 것들 다 심리학과 그 전공생들이 개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선비 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학문적이야. 재미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개척해 나가고 조금 남들이 안 해본 길을 가야지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왔던 길을 좀 더 넓어진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심리학 수업을 받은 것이 한국 대학 교육과 많이 다르나요?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당연히 옵션들이, 그러니까 열려진 수업들이 다양해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이 수업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심리학과 전공 교수님들이 아니라,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공공정책을 연구한 그 전공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사회 심리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부 교수님이 이제 소비자 심리 그런 것들을 가르치신다거나, 그래서 다학제적인 특히 이제 일반 심리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수업들이 가능해요. 근데 외국에도요 심리학은요 되게 인기가 많은 과예요. 그리고 수업들도 빨리 클릭을 빨리 하지 않으면 금방 마감이 돼요. 금방 차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고 싶은 그 수업들을 못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심리학 수업은 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심리학 수업은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3시간 수업이면 2시간은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이제 디스커션 섹션을 해요. 토론 토의 시간이죠. 그러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 분반이 나뉘어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생이 이 수업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학생들의 토론 토의를 이제 안내를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양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화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 토의를 하는 그런 부분은 미국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더 집중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경제적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연구 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가요? 되게 질문이 많네.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겠다는 하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요새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온라인 영상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신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는 PT가 있는 것만큼 정신적인 부분까지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주는 직종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상담이에요. 개인 상담이긴 한데 사실 이 상담은 정신 건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신체 건강한 생활까지 이게 확장돼서 상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코칭, 요즘에 이제 코칭이라는 그 필드가 또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상담하고 코칭은 좀 달라요. 그래서 상담은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통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코칭은 말 그대로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개입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칭인데 그런 것들을 좀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덜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코칭들은 이제 본인들도 상담사가 아니라 코칭이라고 해요. 코치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개인화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너무 정신 승리를 강요하는 듯한 것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콘텐츠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못 받기도 하고 그런 댓글들을 보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 학생이 했던 질문들 박사학위 따기까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요 교수가 유능한 교수라면 연구비를 되게 많이 따와서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를 시키면서 그 일을 보조하게 하면서 연구비를 이제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학교에서 또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일부 이제 받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해외 유학을 하려면 이제 많은 그 해외 교수들이 이것부터 물어봐요. 너 학비는 어떻게 될래? 생활비는 어떻게 될래? 그래서 대놓고 나는 이제 뭐 생활비나 학비를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되게 많이 들죠. 가면은 기본적으로 숙식하는 게 뭐 적게는 한 달에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것만 그러면 1년에 그 생활비가 1,500에서 한 2천만 원은 좋게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비도 적게는 뭐 10,000불에서 많게는 막 40,000불까지 하거든요, 1년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1,000만 원, 뭐 지금 이제 돈을 따지면은 환율을 따지면 1,2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총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학비가 해결되는 경우와 학비가 해결되지 않는 자비로 가는 경우 크게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수들이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가기까지에는 좀 본인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저요? 저는 처음부터 교수가 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을 갔고 한국에 온 이유는 비교문화심리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 비교문화심리학은 와 진짜 멀어졌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러한 관심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7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미국 석박사 유학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학 및 입학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경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그 예산을 줄이는 게 뭐냐면 R&D예요. R&D. 연구와 그 연구 발전. 네?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연구는 누가 하죠? 네,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하다 보면 대학교에 지급되는 연구비 보조가 확 줄면 결론적으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줄면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이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외국 그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잦아질 때까지는 한 1, 2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미국 프로세스 자체가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사실 미국 대학도 지금은 방학이겠다. 그렇죠? 미국 3월에 시작하니까. 근데 엄청난 파장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교수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센터들, 그 기관들이 거의 뭐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멈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끝난 다음에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사실 다음 주까지는 원래 이제 더 미뤘잖아요. 다음 주까지. 근데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과연 다음 주까지가 충분할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요. 건강심리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학교를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이 실제 새로 온 확진자 수가 매일 일어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돼야지만 보건당국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어떤 확진 사례에 대한 이런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가
또 다른 어떤 이제 중심부 진원지가 또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면대면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이제 강의의 질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고사를 어떻게 이제 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걱정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이네요. 많이 지체됐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Q&A 세션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건강심리학자들은 국민의 사회적 안녕을 위한 윤리적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세계적 건강심리학 동향과도 발맞추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윤리적 고려, 모든 어떤 심리 분야에서도 중요할 뿐더러 우리 한국 심리학회 그리고 한국 사회도 특히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트렌드 있죠. 미국 심리학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지만 조금 더 양질의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그 출결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수정을 하면 그 수정된 그런 공지에는 또 뜰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여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그럼 화요일날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바래요. 너무 사람들 붐비는 많은 곳에 가서 마스크 없이 운동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한 주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만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